다음 픽은 8번. x에 관한 연립부등식을 만족시키는 정수가 한 개일 때 a의 범위를 구해라. 요거도 내신 빈출 적으세요. 그 범위에 있는 정수의 개수로 미정계수 찾기 문제라서 내신 빈출인데 조금 더 어렵기 때문에 픽을 한 겁니다. 일단 첫 번째 거는 암산을 하면은 이거고요. 두 번째 거는 인수분해가 된다는 것을 인지하셔야 되고요. 그러면은 경계가 마이너스 4랑 A라고 볼 수 있는데, 근데 A의 범위가 안 나와 있기 때문에 또 생각을 여러 가지 해야 될 것 같지만, 요거하고 연립을 해서 공통 범위가 애초에 없으면 정수가 한 개일 수 없거든요. 만약에 A가 마이너스 4도 작아가지고 A에서 마이너스 4 사이라고 돼 있었다고 치면은 얘랑 공통 범위가 없잖아. 말이 안 됩니다. 그래서 A는 마이너스 4보다 크다는 뜻이고요. 그래도 그냥 근데 이게 0보다 크나 같다 아니? 크거나 같다라서 벌어지는 범위구나. 아무튼 간에 A가 마이너스 4 작다고 치면은 그 두 번째 부등식의 해가 x는 a 이하 또는 x는 마이너스 4 이상이 되는데, x는 a 이하랑 저거는 공통분이 없고 x는 마이너스 4 이상과 저거의 공통부분은 저거란 말이야. 근데 저거 안에 정수가 많단 말이지. 그렇기 때문에 정수가 한 개라는 조건에 만족이 안 됩니다. 그래서 a는 마이너스 4보다 크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정수의 개수가 한 개라는 거 때문에. 그래서 두 번째 것의 배를 이렇게 써놔도 괜찮다라는 뜻이죠. x는 마이너스 4 이하 또는 x는 a 이상 이렇게요. 요 두 개의 공통 범위를 따지는 거니까 얘랑 얘의 공통 범위는 애초에 없기 때문에 무시하시면 돼요. 그리고 요 두 개의 공통 범위 안에 정수가 한 개밖에 없어야 한다. 그런 뜻인 거지. 딱히 어려운 게 아니었네. 그럼 뭐 당연히 요 안에 있는 정수 중에 한 개만 들어있어야 한다. 그런 뜻인데 요 놈과의 공통 부분에서 그런 일이 벌어져야 하니까 정수 한 개가 뭐라는 뜻이에요? 정수 한 개의 정체는 뭐라는 뜻입니까? 3란 거죠. 그래서 요 A가 2를 포함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2에서 3 사이다. 이렇게. 근데 A가 2가 되면 2까지 포함되기 때문에 말이 안 되고, A가 3이 돼도 여기 분모가 포함되어 있으니까 3이 들어가거든.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답이에요. 9번.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다음 부등식이 성립하도록 하는 실수 a, b의 값을 구하시오.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연립부등식이 성립한다 라는 얘기죠.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6x 플러스 3이 제일 작고 ax 플러스 b가 4이고 x제곱 빼기 2x 플러스 11이 제일 크다. 일단은 연립부등식이다. 요렇게 하나, 요렇게 하나. 두 개의 공통 부분을 생각하시는 게 당연하고요. 근데 앞에서 이 부등식을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성립한다 라고 했단 말이에요. 모든 실수 x에 대해 이 연립부등식이 성립한다 인데 1번 부등식이랑 2번 부등식의 공통부분을 찾을 건데 그 공통부분의 결과가 모든 실수가 나와야 한다 라는 뜻입니다. 이게 모든 실수로 나와야 한다 이런 뜻이에요. 여기하고 여기에 공통으로 들어있는 것들을 남겼는데 모든 실수가 나온다? 라는 말은 어떤 의미야? 둘 다 모든 실수여야 하는 거죠. 얘도 모든 실수 얘도 모든 실수가 돼야 모든 실수와 모든 실수의 공통부분이어야 모든 실수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한 놈만 모든 실수고 나머지 한 놈이 어떤 제한된 범위면은 이 두 개의 공통부분을 찾을 경우엔 제한된 범위가 나올 건데 제한된 범위가 모든 실수니까 둘 다 모든 실수가 나와야 한다 라는 생각을 할 줄 아셔야 하는 거죠. 상식이에요. 그래서 이 1, 2번의 부등식이 전부 다 절대 부등식이 돼야 한다 라는 거고 절대 부등식에서 생각해야 될 그 개념 및 논리 전개대로 해주시면 돼. 1번, 2번 두 번 다 하면 되는 거야. 1번 부등식을 좀 정리해보면은 x제곱 플러스 a 빼기 6x 플러스 b 빼기 3이 0 이상이다가 되는 거죠. 요 놈이 모든 실수를 해로 가져야 한다. 다시 말해서 요 이차함수의 그래프가 최고차항수 1이니까 아래로 볼록인 것은 이미 보장이 되고요. 이 조건을 항상 만족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 등호가 포함되어 있어서 이럴 경우에는 접해도 돼요. 아니면 이렇게 붕 떠 있어도 됩니다. 아무튼 이 이차함수식이 항상 0 또는 양의 값을 가져야 한다는 뜻이니까 x축이 여기 있거나 여기 있다 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근데 x축과 위치관계는 결국 실근의 개수와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요때는 판별식이 0인 거고 요때는 판별식이 음인 거니까 요 두 개를 건하로 연결하는 거라서 다 써야 되거든요. 결국 판별식이 0 이하다로 A, B에 대한 관계식을 만들겠다 이런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요 식의 판별식을 적으면요 A 빼기 6의 제곱 빼기 4B 더하기 10인데 요 놈이 0 이하다. 이거 뭐 전개하는 게 괜찮나? 전개할까? A제곱 빼기 12A 빼기 4B에다가 36 더하기 12 해가지고 48. 요 놈이 0 이하다. 부등식인 게 좀 짜증나지만 뭐 어쩔 수가 없죠. 요런 식은 하나 만들었다. 아 근데 이거 잠깐만 전개 안 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전개하지 말고 이 완전 제곱식의 특징 가지고 답을 내야 할 필이라서 전개하지 말고요. 완전 제곱식을 그대로 유지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 두 개를 이항시켜서 쓰게요.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그 다음 똑같이 쓰시면 돼요. 두 번째 부등식도요. 2번은 얘를 열로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x제곱에 마이너스로 묶어서 a 플러스 2x에 마이너스 b 플러스 11이 0보다 편합니다. 요 이차함수의 그래프도 x축과 이와 같은 위치관계를 가져야 하기 때문에 얘랑 똑같이 판별식이 0 이하다를 쓰시면 돼요. 요 식의 판별식은
a 플러스 2의 제곱 더하기 4b 빼기 44죠. 요 놈이 0 이하다. 여기가 0 이상이니까 여기도 0 이상이다. 미친 짓 하시면 안 됩니다. 이 위치 관계에 의해서 당연히 0 이하여야 돼요. 그러면 이거는 요 두 개를 넘겨가지고 a 플러스 2의 제곱 빼기 작거나 같다? 44 마이너스 4b 이런 식으로 해볼까? 답이 없는데 이렇게 써봤자 답이 없는데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닌 것 같은데. 근데 뭐 그냥 합시다. 요 두 개의 부등식을 또 연립을 해줘야 되는 거야. A, B를 찾는 게 문제니까. 문제에서 요구한 게 뭐였냐면 A, B 값을 구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범위를 구하는 게 아니라 값을 구하는 거기 때문에 요 두 부등식을 모두 만족하는 A, B는 유의하다라는 뜻이거든요. 요 두 부등식을 어떻게 처리해야 유일한 A, B가 나올까? 그런 고민을 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럼 뭐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뭐밖에 없냐면 B라도 제거하고 싶다라는 생각하는 거죠. 여기는 4B고 여기는 마이너스 4B니까 두 개 더하면 없어질 거고 방향이 똑같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왼쪽 길이 더한 것은 오른쪽 길이 더한 것보다 작거나 같다가 맞는 말이거든요. 그렇게 한번 해볼게요. 이 식을 기억이라 치고 이 식을 니은이라고 치면은 기억 더하기 니은을 하면 된다고요. 그러면은 좌변은 A에 대한 완전제곱식 두 개를 합한 겁니다. 전개 정리할 거예요. 2A 제곱이 될 거고 여기에서 마이너스 12A 저기에서 4A가 합치면 마이너스 8A고요. 상수는 여기에서 36 저기에서 4니까 40 작거나 같다 그대로 쓰고 양쪽 다 작거나 같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인 거야. 한쪽은 크다면 못해요. 부등식끼리 못 합쳐요. 뭐 합친다 치면은 방향 어떻게 쓸 건데? 어떻게 쓰건 다 개소리인데요. 우변은 B가 없어지고 44 빼기 12니까 30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얘를 넘기고 싶죠 당연히. 얘를 넘겨서 2를 나누게 되면은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A 빼기 2의 제곱으로 인수분해가 되고 근데 A 빼기 2의 제곱은 애초에 0 이상의 값이기 때문에 0 이상이면서 0 이하인 것은 0밖에 없는 거라 이 과정을 통해 A가 2라는 것을 알아냈어요. A는 2를 아무데나 집어넣어서 둘 다 집어넣어서 B의 범위를 구하는 거야. 그러니까 A가 결정이 되면 이게 B의 범위고 저것도 B의 범위니까 그 두 개의 B의 범위를 연립을 시켜주면은 B가 나올 거지. 근데 B가 단 하나로 결정이 된다는 말은 여기서 뭐 예를 들어 B가 1 이상이다. 저기서는 B가 1 이하다 이렇게 나와가지고 결국 1밖에 안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질 수밖에 없겠죠. 여기에 2를 집어넣어주면 이게 16이 될 거 아닙니까? 얘를 넘기면 28이고요. 그럼 4를 나누면 B는 7 이상이다.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고요. 요 식의 A 자리에 1을 넣어주면 이게 16이죠. 그럼 마이너스 4B를 넘기고 16을 넘겼다고 쳐요. 그럼 44 빼기 16은 28이고요. 또 4를 나누면 이 식에서는 이런 결과물이 나옵니다. B는 7이야. 얘는 B는 7 이상이었죠. B가 7 이상이면서 7 이하인 거기 때문에 B는 7밖에 없는 거야. 이렇게. 결국 부등식을 연립해서 한 세트의 A, B를 찾아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계산하기에도 쉽지가 않은 문제입니다. 근데 이 문제는 이렇게 푸시면 안 돼요. 이렇게 푸는 법도 있다라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한번 보여드렸을 뿐이고 이렇게 푸시면 안 됩니다. 이거. 근데 아무튼 간에 연립부등식을 제시해 놓고 모든 실수다 라는 말이 나오면 각각이 모든 실수다. 근데 2차 부등식의 해가 모든 실수일 경우에는 2차 함수의 그래프와 x축이 이런 위치관계에 있어서 판별식 의미다를 써야 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개념이기 때문에 별로 좋은 풀이가 아니지만 한번 보여드린 거예요. 이 문제의 진짜 풀이는 뭐여야 하냐? 이래야 하냐? 이런 식으로 보면은 이 두 새끼는 고정이 돼 있는데 이 새끼를 모르는 거거든요. A, B를. 그래서 이 두 개를 미리 그려놓고 생각해 보는 게 더 좋아요. 그러니까 요 풀이는 뭐라고 볼 수 있냐면은 첫 번째 풀이는 뭐라고 볼 수 있냐면 별로 안 좋은 풀인 거지. 근데 이제 알아야 할, 알고 살아야 할 개념들이 졸라게 녹아있기 때문에 한번 보여드린 거고요. 좋은 풀을 보여드리겠다. 모든 실수 x에서 이렇다라는 것을 어떻게도 읽을 줄 알아야 하냐면 이것도 포물선이죠. 포물선 1이라고 치고 이것도 포물선입니다. 포물선이라고 칠게요. 이 새끼는 직선이고요. 직선이 두 포물선 사이에 껴있다 라는 뜻입니다. 부등식은 항상 그래프의 위치관계로 해석할 수 했었죠. 저게 뭐 세 개의 그래프의 위치관계니까 저를 읽으면 되는 거지. 가운데 낀 게 직선이니까요. 직선이 두 포물선 사이에 껴있다. 근데 직선은 모르고 포물선 두 개는 아니까 포물선 두 개부터 그려보는 거야. 근데 포물선 두 개를 그릴 때 어떻게 해야 정확하게 그릴까라는 고민을 해야 되고 정확하게 그리려면은 두 그래프의 교점을 찾으시면 돼요. 교점을 찾는다는 말은 어떤 의미냐면 방정식을 풀면 되는 거예요. 즉 요 놈하고 요 놈을 같다고 치고 먼저 푸셔야 돼요. 그러니까 포물선 1은 포물선 2다를 먼저 풀어야 돼요. 어떻게 정리가 되느냐? 2x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8은 0이라는 완전 제곱식이 나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x는 2에서 접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저 두 포물선이요, 애초에. 그릴게요. 얘는 위로 불러. 대칭축은 x는 3. 근데 접점은 x는 2. 이렇게 표현하죠. 여기에서 이 새끼랑 접하게 그리시면 돼요. 이렇게. 얼마나 잘했어? 그럼 이제 요 직선이 이 포물선보다는 위, 이 포물선보다는 아래니까 그 영역이 어디냐면은 여기가 되는 거죠. 이 영역에 저 직선이 그려져야 하는 건데 이미 두 포물선이 접하고 있으니까 이 점을 저 직선이 필연적으로 지나야 하는 거죠. 근데 그냥 지나서도 안 되고
접하게 지나야 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결국 문제가 어떻게 바뀐 거냐면 이 포물선에 x는 2에서의 접선 구하세요. 혹은 이 포물선에 x는 2에서의 접선 구하세요. 로 문제가 바뀌어서 개 쉬워진 거야. 근데 뭐 우리는 난 이 식이 더 좋은데 이걸 할게요. y는 x제곱 빼기 2x 플러스 11에 x는 2. 그럼 y도 구할게요. x 2를 집어넣으면 y는 11이 나오거든요. 2, 11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을 찾아가지고 a, b를 구하면 되겠네. 이런 생각을 해서 계산을 개쉽게 개쉬운 계산 두 번으로 마무리가 되는 거라고요. 근데 이제 미적분을 아는 사람은 이거 미분하면은 기울기도 쉽게 구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끝내면 됩니다. 얘를 미분하면은 y 프라임은 2x 빼기 2고요. x가 2기 때문에 x 2를 대입하면은 기울기 2란 뜻이에요. 그래서 y는 2x고 2를 집어넣어서 12를 만들어야 되니까 더하기 7이 필요합니다. 요게 a죠. 요게 b죠. 이렇게 푸는 거예요. 이런 문제는 이렇게 계산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계산을 딱 두 번만 하는 거지. 요 두 놈의 위치 관계 확인하려고 한 번. 접선인 거 확인됐으니까 접선 구하는 계산 한 번. 두 번이 푸십니다. 이렇게 푸셔야 돼요. 아니 저는 미분할 줄 모르는데요. 당연히 모르겠죠. 미분할 줄 모르는 선행 진도가 늦은 친구들은 어떻게 풀어야 되느냐. 기울기를 모르는 상태니까. 근데 문제에서 기울기가 a라고 주어져 있는 상태라 치면 첫 방은 반드시 y는 ax 플러스 그대로 써? ax 플러스 b 이렇게. 그러고 나서 2,11을 얘도 지나야 되거든요. 2,11을 집어넣어서 a, b에 대한 식 하나 만들어. 11은 2a 플러스 b와 같다 이렇게. 그 다음에 접한다고 했으니까 얘랑 얘를 연립한 2차 방정식의 판별식 의정 쓰면 되겠지. 그럼 그 두 개 연립하면 a, b에 대한 연립 방정식을 풀면 돼. 그러면 a는 2, b는 7 이렇게 한 세트의 해를 알아낼 수가 있다. 다 했습니다. 대수 끝났고요. 확률과 통계 중에 경우의 수로 들어갈게요. 내가 이제 20년 동안 고등 수학만 하면서 되게 많이 들은 잡소리들이 많은데 되게 많이 들은 잡소리 중에 잡소리가 한 100개쯤 있다 치면 그 중에 하나가 뭐 딴 거는 잘하는데 경우의 수는 못하겠다. 그런 말인 건데요. 제대로 된 강의를 제대로 된 개념 정리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경우의 수도 못하는 거지. 그러니까 다른 단원과 다를 바 없어요. 개념이 없기 때문에 못 푸는 거지. 뭐 문제풀이 양이 적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이상한 편견 갖고 계시면 안 돼요. 경우의 수도 올바른 개념으로 쓰면 다 답이 나오는 거예요. 경우의 수 세기는 크게 분류를 하면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원시적인 방법이고요. 두 번째는 가칭연산이고, 세 번째가 순열조합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갈수록 진화가 되는 거죠, 진화. 원시적인 방법은 두 개가 있는데 첫 번째가
사전식 배열이고요. 두 번째가 수용도. 사식연산이야 당연히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이고 순열조합은 이 단원이 아니기 때문에 그때가 살게요. 지금 경우의 수 단원에서는 이렇게 6개의 개수 세는 법을 배우시면 되고 가장 중요한 건 이거. 곱셈만 잘하면 됩니다. 아무튼 이제 설명을 하자면 예를 들어서 1, 2, 3을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를 세라. 너무 쉽나? 1, 2, 3, 4 중 세 수를 뽑아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를 세라.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온다고 쳐요. 사전식 배열은 어떻게 하면 되느냐? 사전에 나오는 순서대로 다 쓰면 돼요. 1, 2, 3 1, 2, 3 그럼 1, 2는 끝난 거예요. 1, 3, 4 그럼 1은 끝난 거야. 2, 아이고 1은 끝난 거라고 볼 수는 없지. 그러니까 1이 100개짜리에 그러니까 제일 처음 나오는 케이스는 끝난 거예요. 아니구나. 1, 3, 2 1 1, 3, 4가 먼저가 있네. 1, 3, 2 1, 3, 4 1, 4, 2 1, 4, 3 이렇게 하면 1이 끝났어요. 1이 맨 처음 나오는 거 끝났어요. 2, 1, 3 2, 1, 4 2, 3, 1 2, 3, 4 2, 4, 1 2, 4, 3 2는 끝났고 3, 1, 2 3, 1, 4 3, 2, 1 3, 2, 4 3, 4, 1 3, 4, 2 끝났고요. 4, 1, 2 4, 1, 3 4, 2, 1 4, 2, 3 4, 1 4, 3, 1 4, 3, 2 이렇게요. 사전식으로 사전은 뭐 대부분 여러분들은 영어 사전을 보겠지만 숫자선이 있다고 치면은 알파벳 순으로 나올 게 뻔하기 때문에 숫자를 알파벳 사전식으로 배열한다는 것의 의미는 크기 순으로 나열하는 뜻입니다. 제일 작은 것부터 제일 큰 것까지 쓰든지 제일 큰 거에서 제일 작은 거까지 쓰는 것을 사전식 배열이라 한다고요. 그럼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빠짐없이 쓰시면 돼요. 소위 노가다라고 하는 건데 노가다도 제대로 못 뛰기 때문에 제대로 된 경우의 수를 못 세가지고 뭐 자기가 뭐 수학을 잘하는데 경우의 수는 유독 못한다? 아니 그냥 수학 못하는 거야. 사전식 배열을 하면 빠짐없이 세고 나면은 하나씩 세면 돼요.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열다, 열여덟,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열여덟, 스물하나, 스물둘, 스물셋, 스물네 개. 사전식 배열의 결과에 따라서 경우의 수는 24가지입니다. 이렇게 말하시면 되겠습니다. 수용도라는 것은 뭐냐? 제일 처음 나올 거를 쓰고 그 다음 나올 거를 쓰고 그 다음 나올 거를 쓰는데 여기다가 이제 가지를 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수로 구성되어 있는 그림을 그렸다라고 하여 수형도라고 부릅니다. 맨 처음 1이 올 수 있겠죠? 그 다음에 2가 오거나 3이 오거나 4가 올 거고요. 2가 왔으면 3이 오거나 4가 올 수 있을 거고 1, 3을 썼으니까 2, 4고요. 1, 4를 썼으니까 2, 3이고요. 맨 처음에 2가 오면은
1 아니면 3 아니면 4겠죠? 이러면 3 아니면 4겠죠? 이러면 1 아니면 4겠죠? 이러면 1 아니면 3이겠죠? 3이면 1 또는 2 또는 4겠죠? 이러면 2 아니면 4겠죠? 이러면 1 아니면 4겠죠? 이러면 1 아니면 2겠죠? 맨 처음이 4면은 1 아니면 2 아니면 3이겠죠? 이러면은 2 아니면 3이겠죠? 이러면은 1 아니면 3이겠죠? 이러면은 1 아니면 2겠죠? 이렇게 수용도를 그려가지고 셌다 그러면 맨 끝에 있는 걸로 카운팅하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여,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열다, 열여,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스물, 스물하나, 스물둘, 스물셋, 스물넷. 이런 방식으로 경우의 수를 세는 것을 수용도다라고 합니다. 말 그대로 일일이 다 세야 되기 때문에 원시적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덧셈으로 푼다고 치면은 이 문제를 덧셈이라는 거는 어떤 의미냐면 분류를 하겠다는 뜻입니다. 분류가 들어갔으면 그 분류된 대상들을 일일이 세서 걔네들을 다 더하겠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이거를 뭐를 기준으로 분류를 하냐 라고 생각을 해보면 뭐 100의 자리가 100의 제일 처음 나오는 수가 뭐냐에 따라 분류를 했다고 치죠. 그러니까 제일 처음 나오는 게 1인 케이스와 제일 처음 나오는 게 2인 케이스, 제일 처음 나오는 게 3인 케이스, 제일 처음 나오는 게 4인 케이스로 분류했다라고 치면 됩니다. 그럼 이제 이걸 또 다시 여기 들어있는 게 뭐냐로 그럼 분류를 하지 말자. 그냥 여기 들어가는 두 개의 수, 그러니까 2, 3, 4를 가지고 두 개의 수를 만드는 경우의 수를 세겠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거는 뭐 사전식으로 한다든지 그렇게 한다고 치죠. 그러면은 가능한 게 2, 3, 2, 4, 3, 2, 3, 4, 4, 2, 4, 3이니까 6개인 거지. 근데 얘네들은 다 똑같은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하면. 그래서 6 더하기 6 더하기 6 더하기 6을 해서 24. 이런 식으로 세는 방식을 덧셈을 이용하는 거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여기 빼기는 요런 경우의 수를 셀 때 쓸 건 없고 나는 마찬가지고. 근데 이제 요런 문제는 이렇게 세는 놈이 있거나 이렇게 세는 놈이 있거나 이렇게 세는 놈이 있으면 전부 다 개욕 먹는 거죠. 개 못하는 거예요. 곱하기로 풀면 되는 거예요. 곱하기로 어떻게 풀면 되느냐? 세 수를 뽑아 일렬로 나열하는 거기 때문에 그냥 세 칸을 만들면 되는 거죠. 세 칸을 만들어서 수가 칸을 정하는 건지 칸이 수를 정하는 건지를 생각을 해본 다음에 적당한 방법으로 각각의 경우의 수를 쓴 다음에 곱해 나가시면 되는 겁니다. 수가 칸을 고른다. 수는 4개고 칸은 3칸이기 때문에 수가 칸을 고른다고 생각하면 뭔가 이상한 점이 느껴져야 돼요. 1이 들어갈 칸이 어디지? 라고 생각하는 순간 1이 들어간다는 보장이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숫자가 칸을 고르는 게 아니야. 칸이 숫자를 골라야 돼. 그러니까 곱셈으로 경우의 수를 세고 싶으면 일단 뭐부터 정확하게 세팅이 돼야 되냐면 개수가 적은 집단이 개수가 많은 집단을 고른다 생각하셔야 돼요. 이게 졸라 중요한 키 포인트입니다. 나는 거의 곱셈으로만 경우의 수를 세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나한테 배웠다는 티를 내려면 경우의 수에서 단 한 문제도 쓸지 않고 싶으면은 요런 생각부터 제대로 하셔야겠죠. 4개와 3개가 붙는 거니까 3개의 애들이 4개의 애들을 고른다 라고 생각해야 돼요. 여기에 이 첫 번째 칸에 어떤 수가 들어가지를 생각해야 하는 거죠. 당연히 4가지죠.
그 두 번째 포인트가 뭐냐면 경우의 수를 셌지 않습니까? 곱셈으로 풀 때요. 경우의 수를 셌으면 한 가지 가정을 하세요. 그러니까 여기에 1이 들어갔다고 치는 거죠. 그럼 1은 더 이상 써먹을 수가 없어요. 그럼 지금 남은 칸은 2칸이고 남은 수는 3개이기 때문에 두 번째 칸에 들어갈 수의 개수를 세는 겁니다. 3가지. 마찬가지로 여기에 2가 들어갔다 치는 거죠. 마지막 칸에 들어가는 수는 2가지. 그리고 얘네들을 전부 다 곱하기로 연결을 하는데 왜 곱하기를 쓰느냐? 곱하기를 언제 쓰느냐를 이해하고 있으면 되는 겁니다. 곱하기는 언제 쓰냐면 상황이 진행 중이어야 하고요. 그리고 전 경우에 따른 후 경우의 차이가 없어요. 전 경우에 따른 후 경우의 수의 차이가 없을 때 요때 곱하기 쓰는 겁니다. 일단 요거가 가장 먼저 납득이 돼야 되고요. 곱하기 언제 쓰는지가 상황이 진행 중이면서 전 경우에 따른 후 경우의 수의 차이가 없을 때는 각각의 경우의 수를 곱해 나간다 라고 기억하시면 되고, 곱하기로 경우의 수를 세고 있을 때 어디를 뭐로 택할까를 생각할 때는 이 문장을 떠올리셔야 돼. 개수가 작은 집단이 개수가 큰 집단을 택해야 됩니다. 반대로 따지면은 무조건 분류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덧셈이 개입돼야 되고, 덧셈이 개입돼 최소한으로 개입되는 경우의 수 세기가 정답에 가까워지기 때문에 웬만하면 곱셈으로 끌고 가고 싶으면 개수가 작은 집단이 개수가 큰 집단을 택해야 하고요. 그리고 요건 이제 각각의 경우의 수를 잘 세기 위한 스킬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경우의 수를 셌으면 한 가지 가정을 하면은 그 다음에 몇 개가 들어가는지가 잘 보인다고. 그래서 여기에 1이 들어갔다고 해서 세 개의 수가 일렬로 나열된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상황이 진행 중이라서 곱하기를 하는 거고, 여기에 1이 들어가건 2가 들어가건 3이 들어가건 4가 들어가건 간에 하나의 수를 못 쓴다는 사실은 똑같기 때문에 그 다음 경우가 세 가지인 건 달라지지 않는다고요. 근데 문제에 따라서 여기에 1을 썼으면 여기에 1을 못 쓴다, 그런 조건이 붙을 수도 있거든. 그럴 경우에는 곱하기로만 끌고 갈 수가 없는 거지. 이게 그런 의미입니다. 전 경우에 따른 후 경우의 수의 차이가 없을 때의 의미는 그런 얘기예요. 요 말이 약간 못 알아들을 것 같으니까 좀 더 알아듣기 쉽게 워딩을 하자면은, 과거사가 현재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각각의 경우의 수들을 세서 곱한다. 뺄셈 나눗셈은 이 문제 풀이에 굳이 개입할 이유가 없어. 뺄셈 나눗셈은 어떤 공통점이 있냐면, 오버 카운팅을 하셔야 되겠다. 오버 카운팅 된 거를 오버된 걸 제거하는 정도입니다. 제거하는 정도인데, 뺄셈은 언제 하냐면 그냥 단순히 몇 개 있을 때, 단순히 몇 개 있으면 뺄셈을 구사하시는 거고요.
일정 비율로 오버가 됐으면 그 비율을 제거하기 위해서 나눗셈을 쓰는 겁니다. 요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중학교 확률 배울 때 잘못 배운 사람은 뭐 여사건 이런 말 들었겠지. 내가 잘못 배운 거는 제대로 된 개념은 후함 배제. 그 다음에 얘는 여기 순열조합 중에 조합에 이미 들어있습니다. 이 나눗셈 기법은 조합에 임의도가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어. 그래서 뭐 이번 이 16단원에 있는 문제를 풀 때 이 포함 배제를 가지고 경우의 수를 세는 것은 몇 번 보여드릴 수 있는데 나눗셈으로 경우의 수 세는 것은 아마 없을 거고요. 대부분 이걸로 풀 거예요. 이걸로 곱하기로 풀 거고 곱하기로 불가능한 문제, 가능한 문제 그런 걸 구분하는 것도 능력이기 때문에 그런 곱하기로 풀 수 없는 문제를 만났을 때는 왜 곱하기로 풀 수 없는지를 설명한 다음에 분류를 통해서 덧셈과 곱셈을 섞어서 경우의 수를 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덧셈으로 경우의 수를 세는 것을 합의 법칙이라고도 부르고요. 곱셈으로 경우의 수를 세는 것을 곱의 법칙이라고도 부릅니다. 근데 이제 교재에서는 그냥 어디서나 다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덧셈을 언제 쓰냐면 두 사건이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다. 그럴 때 쓰는 거고 곱셈은 두 사건이 동시에 일어난다. 그럴 때 쓰는 건데 그런 식으로 설명을 하면 못 알아들어요. 어린이들이.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사건이란 말은 경우의 수 쓰면 안 되고 사건은 확률론이기 때문에 그래서 정석조차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있으니까 제대로 된 개념도 모르는데 어떻게 문제를 푸냐고요. 다 틀리는 거죠. 경우의 수를. 여기 보기 문제들은 시시하기 때문에 풀 필요가 없고요. 기본 문제로 바로 들어갈게요. 기본 문제 16-1번은 합의 법칙을 구사해야 되는 대표적인 문제로서 주사위의 눈과 관련된 경우의 수가 되겠습니다. 두 주사위 A, B가 있다. 색깔이라도 달라서 구분이 된다고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구분이 되니 이런 말이 없긴 하지만 나오는 눈의 수의 합이 4의 배수가 되는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 두 주사위를 얹었을 때 나오는 눈의 수의 합이 4의 배수. 그러면 주사위 A에서 나오는 눈의 경우의 수 곱하기 주사위 B에서 나오는 눈의 경우의 수로 끌고 갈 수 없다라는 생각을 바로 하셔야 되고요. 4의 배수는 4거나 8이거나 10이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시고 거나로 생각했다는 말은 이렇게 세 개로 분류했다는 뜻인 거지.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경우의 수와 여기서 나오는 경우의 수와 여기서 나오는 경우의 수를 더해서 답을 내겠다. 이런 식으로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합해서 4가 되는 경우는 사전식 배열로 처리하시는 게 좋아요. 1, 3, 2, 2, 3, 1 그래서 3개 합해서 8이 되는 경우는 2, 6부터 6, 2까지니까 5개고요. 합해서 12가 되는 경우는 6, 6밖에 없으니까 1개라서 9개다. 이거는 곱셈을 구사할 수 없습니다. 유제 16-1번 네 문제 바꾸세요. 받아보세요.
1번은 합이 7인 걸 쓰면 되니까 16부터 61까지 가서 6개고요. 2번은 4 또는 6이니까 4인 거 6인 거 합치면 되는데 4인 거는 3개고 6인 건 5개니까 8이고 3번은 5의 배수란 말은 5나 10이란 뜻이니까 5는 4개고 10은 3개니까 7개고 4번은 10 이상이라는 말은 10 또는 11 또는 10이란 뜻인데 10은 3개고 11은 2개고 11은 1개니까 6개고요. 넘어가서 기본 문제 16-2번은 옛날에 얘기한 적 있죠. 양의 어떤 자연수의 양의 약수의 개수, 양의 약수의 총합, 양의 약수의 총곱까지 암기하고 살라고 얘기한 바가 있는데 암기하고 사는 사람이 있을 리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은 공수원의 1단원인가에서 했던 얘기이기 때문에 1단원에서 나온 얘기를 16단원까지 기억하고 있다고? 그거는 보통 사람이라 볼 수 없지. 여러분들 같이 어린이들이 그걸 기억하고 있을 리가 없다고요. 다시 한 번 더 문제를 풀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360의 양의 약수의 개수와 총합을 구하라고 했는데 총곱까지 할게요. 양의 약수의 개수건 총합이건 총곱이건 확인하려면 소인수분해가 필요하다라고 했습니다. 360을 일단 소인수분해를 해야 됩니다. 36 곱하기 10이라 치고 36은 6의 제곱이니까 2, 2개, 3, 2개인데 10에는 2 하나 원하니까 2, 3개, 3, 2개, 5 하나 이런 수의 양의 약수의 개수는 이렇게 표현된 수의 양의 약수는 어떻게 표현이 되냐면 2의 x승, 3의 y승, 5의 z승으로 표현이 되는데요. 여기가 3이니까요. 이 x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게 3까지, y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건 2까지, z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건 1까지. 시작은 언제나 0부터이기 때문에 0부터 3까지 정수는 총 4개니까 x에 들어갈 수 있는 경우의 수 4가지고요. y에 들어갈 경우의 수 3가지고 z에 들어갈 경우의 수 2가지인데 x, y, z의 수들이 전부 다 들어가야 하나의 수가 완성되기 때문에 상황이 진행 중이라서 곱하기. 그래서 24가지고요. 총합은 어떻게 외우셔야 되냐면 2의 3승이니까 2의 0승부터 2의 3승까지 더한 거예요. 3의 제곱이니까 3의 0승부터 3의 제곱까지 더한 거에다가 5의 1승이니까 5의 0승부터 5의 1승까지 더한 것을 곱한 걸 계산을 하면은 양의 약수의 총합이 자동적으로 나옵니다. 0승은 내 얘기한 적 있을걸? 1이라고 해요. 1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항이 4개고 얘는 항이 3개고 얘는 항이 2개니까요. 이렇게 생긴 인수분해 된 식을 전개했다고 치면은 항이 당연히 24개 나올 건데 그게 이거거든요. 이거. 항 24개의 합을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그 24개가 전부 다 다른 숫자고 그 다른 숫자가 이런 형태로 표현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을 전개한 24개의 합이 당연히 양의 약수의 총합이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 인수분해 과정을 생각하거나 할 필요 없고 그냥 공식을 먼저 외우고 공식을 외우고 이게 총합일 수밖에 없구나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도 나쁘지 않은 접근입니다. 0제곱부터 그것 제곱까지의 합의 곱이다. 이런 식으로 기억하시면 되고요. 0제곱은 1이다. 그러니까 1 뽑고 1 뽑고 1 뽑은 게 양의 약수 중에 제일 작은 1이다. 그렇게 24개가 다 더해질 수밖에 없다.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된다고요. 암기하고 계셔야 됩니다. 이런 것들을 등비 수열의 합이라고 하기 때문에 대수에서 수열 파트 쏟아오거든요. 그때까지 암기하셔야 돼요. 근데 이거는 수가 얼마 안 크니까 그냥 여기에서도 계산이 가능하다고 판단을 해서
문제가 이거죠. 이거는 15고요. 이거는 13이고 이거는 6이니까 충분히 계산이 가능합니다. 양의 약수의 총 곱은 뭐랬어요? 응? 기억나는 사람? 다른 말해보세요. 힌트는 360의 몇 승이에요? 몇 승이게요? 그렇죠. 두 개씩 합치면 두 개씩 미리 곱하면 360이 될 거니까. 360의 양의 약수 24개를 작은 거에서 큰 거까지 쭉 쓴다고 치면 멀리 있는 애들끼리 곱하면 360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두 개당 하나의 360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24개를 다 곱했다는 것의 의미는 360이 12번 굴렸다라는 뜻이니까 360의 12승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 마셔야 됩니다. 요거 까먹은 사람들이 대부분인 것 같으니까 공식으로 적어드리면은 양의 약수의 총곱 공식은 문제에서 주어진 자연수의 지수에다가 개수의 반승을 올리면 돼요. 그러면 양의 약수의 총곱이 표현이 된다. 그 다음에 이 양의 약수의 개수 개념을 활용한 문제가 이번에 있거든요. 이번도 풀어볼게요. 양의 약수의 개수가 20인 자연수 중 가장 작은 수를 구하라. 양의 약수의 개수는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떠올려보면 지수에 있는 수 더하기 1들을 이렇게 곱해 나갔던 그런 방식으로 나온 결과가 양의 약수의 개수니까 저 20을 몇 개의 수의 곱을 나타내봐야지 라고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20은 20이기도 하고 2 곱하기 10이기도 하고 4 곱하기 5기도 하고 2 곱하기 5기도 한 거죠. 가능한 게 4개다 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그냥 딸랑 20으로서 양의 약수의 개수가 나왔다는 말은 이런 식이 하나밖에 없다는 뜻이고 그럼 결국 지수가 19였다 라는 뜻인 거죠. 양의 약수의 개수가 20이 되려면 A의 19승 꼴의 자연수였다 라는 뜻이고 양의 약수의 개수가 2 곱하기 10에 따라서 20이 나왔다는 말은 A 곱하기 B의 9승이었다 라는 뜻이고요. 4 곱하기 5꼴이었으면 A의 3제곱 B의 4제곱이었다 라는 뜻이고 2 곱하기 5라는 것은 A, B, C의 4제곱 꼴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생각을 할 줄 아셔야 돼요. 이런 애들 중에서 제일 작은 자연수를 구해라 그런 문제인데 이렇게 소인수가 많을수록 작아집니다. 기본적으로 이렇게 되고요. 이렇게 생긴 수 중에 제일 작은 새끼를 찾아라 그런 뜻이고 그럼 당연히 지수가 큰 수 밑이 작을수록 작은 거죠. 제일 작은 소수 순서대로 정해 나가시면 돼요. 즉 C는 2고 A나 B는 3, 5다 그런 뜻인 거죠. 그러므로 이 문제의 정답은 2의 4승 곱하기 3, 5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960인 거. 어? 계산이 틀렸네. 아 그러네. 240. 유제 16-2번 3번. 정답 보세요. 까먹지 마시고. 양의 약수의 개수 세기가
곱하기로 경우의 수를 세는 대표적인 예다. 이런 내용도 정리하시고요. 이번은 108을 소인수분해를 하면은 2두개 3, 3개죠. 그러니까 약수의 개수는 3 곱하기 4에서 10이고 약수의 총합은 1부터 2의 제곱까지의 합은 7이고요. 1부터 3의 세제곱까지의 합은 40이니까 7이랑 40을 곱해서 280. 3번은 양의 약수의 개수가 15라 했는데 15를 최대한 찢으면은 3 곱하기 5죠. 그러면은 2개 4개라는 소리고 4개인 게 작을수록 좋으니까 2가 4개고 3이 2개다. 2가 4개고 3이 2개라는 말은 12의 제곱이니까 144. 암산을 푸는 거예요. 그 다음 기본 문제 16-3. 이것도 정말 쉬운 합의 법칙, 곱의 법칙의 대표 유형이라 볼 수 있습니다. 경로의 수 찾기. 그림이 도로망이 이렇게 주어져 있어요. 뭐 세 줄, 두 줄, 두 줄, 네 줄이네. 그런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A에서 B까지 가는 건데 중간에 분기점이 PQ가 있는 거죠. A에서 B로 가는 데 있어 P 또는 Q 지점을 거쳐야 하고 각 지점 사이의 길은 오른쪽과 같다. 1번 A에서 P를 거쳐 B로 가는 길. 2번 그냥 A에서 B로 가는 길. 3번 A를 출발하여 A와 B 사이를 한번 왕복한다. 그러니까 A, B, A로 오겠다는 거죠. 그렇게 했을 때 P를 반드시 그리고 오직 한 번, 그러니까 PQ를 한 번씩 이용해서 왕복하는 경우의 수를 구해라. 그런 문제다. 1번은 A에서 P를 거쳐 B로 간다? 라고 했으니까 A에서 P로 가는 경우의 수 길이 3개니까요. 3가지고 A에서 P로 갔다고 A에서 B로 간 게 아니니까 안 끝났으니까 곱하기 여기서 어떤 길을 탔느냐가 여기 두 가지 선택에 아무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곱하기라고 해요. P에서 B로 가는 건 2가지. 그래서 6가지다. 이렇게 세면 되는 건데 요 도로는 1이고 요 도로는 2고 요 도로는 3이고 요 도로는 A고 요 도로는 B니까 이거를 수용도로 그리겠다.
1A, 1B 이런 식으로 미친 생각인 거지. 그 다음에 2번은 A에서 B로 가는 방법이 당연히 두 가지지 않습니까? A에서 P를 갔다가 B를 가거나 A에서 Q를 갔다가 B를 가는 거기 때문에 건화를 썼다는 말은 이 두 가지로 분류했다 라는 뜻이고, 분류했다는 생각이 들면 분류가 불가피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분류를 했다 라는 생각이 들면 반드시 각각의 경우의 수를 더하는 거예요. 근데 이미 여기서 구했죠? 6 쓰시고, A에서 Q를 거쳐 B까지 가는 경우의 수는 얘랑 똑같은 방식인 곱셈으로 처리하시면 되는 거죠. A에서 Q까지 가는 게 두 가지고 Q에서 B가 가는 게 네 가지니까. 3번은 A에서 P 갔다가 B 갔다가 Q 갔다가 A 오는 경우, 또는 A에서 Q 갔다가 B 갔다가 P 갔다가 A 오는 경우가 되는데, 요 놈을 반대로 적은 게 요 놈이기 때문에 결국 이 두 개는 같은 경우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더하기를 쓰는 놈 바보예요. 똑같은 거 두 개니까 2 곱하기로 시작하는 겁니다. 얘는 OR이긴 합니다만 요 두 개의 경우의 수가 똑같기 때문에 2 곱하기 적어놓고 요거 하나 쓰는 거예요. A에서 P 가는 거 3개, P에서 B 가는 거 2개, B에서 Q 가는 거 4개, Q에서 A 가는 거 2개. 곱하기로만 끝내셔야 한다고. 곱하기로만 끝낼 수 있는데 곱하기로만 해결하지 않는다? 못하는 거야, 경우의 수를. 거기에서 갈리는 거예요, 실력이. 문제 뭐요? 16-5번 해보세요. 값이 C를 거치느냐 D를 거치느냐로 분류해서 풀면 되는데, 그게 그거니까 2 곱하기로 시작. 그러면은 요 뒤에다가는 값이 C를 이용한 것만 쓰면 되는 거죠. A에서 C까지 가는 게 3개, C에서 B까지 가는 게 2개. 요게 값의 경우의 수입니다. 근데 값이 동시 출발이기 때문에 곱하기 써야 돼요. 을의 경우의 수는 B에서 D 가는 게 2개, D에서 B 가는 게 3개. 그래서 72. 이상한데 더하기 쓰시면 안 됩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오늘은 숙제는 정석 노트는 16-5번까지 두 단원 섞어서 하시면 되고요. 워크북은 2차 부등식 남은 문제들이 많기 때문에 또 뭐 경우의 수 문제가 적기도 한데, 오늘 문제풀이 별로 한 게 아니거든. 요 경우의 수의 하이라이트는 연습 문제에 있어. 연습 문제 거의 모든 문제를 학생들이 못 풀어. 기본 문제 유주에도 풀어줘봤자. 그렇기 때문에
워크북에서는 경우의 수 숙제는 내지 않습니다. 워크북은 15단원 남은 문제들만 하고 있습니다.